지난 1월 로지 타피아 사건의 새로운 단서 등장. 미국의 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4년 전 작은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 지금부터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8월 13일 아침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엄마 루인 타피아는 일어나자마자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 창문은 활짝 열려 있고 블라인드는 바닥에 내팽겨 쳐진 상태.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자고 있어야 할 6살 딸 로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유, 어떡해. 아유. 그때까진 무엇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집 근처 운하에서 로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로지의 시신은 반쯤 물에 잠긴 상태였고 둔기에 의한 외상과 성폭행 흔적까지 있었는데요. 누가 저런 거야? 그런데 그때 로지의 언니 에밀리아의 머릿속을 스친 한 기억. 로지가 사라지기 전날 저녁 놀이터에서 놀던 로지가 한 남성의 품에 안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로지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다쳐서 내가 데리고 왔어. 처음 본 사람인데 이름까지 알고 있었고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던 남성의 모습에서 언니 에밀리아는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설마 그럼 그때 그 남자가 법이든 건가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자는 다친 로지를 도와준 이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범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야속하게도 20여 년의 세월만이 흘렀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 만인 2017년 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로지가 시신으로 발견된 바로 그날 운하 근처에서 10대로 보이는 한 소년을 목격했는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바지의 색깔. 왜요? 바지의 색깔이 수상해요? 소년이 입고 있던 바지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훨씬 진한 색이었다고 하는데요. 즉 바지가 물에 젖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운하. 그럼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로지는 지금 물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년 만에 드러난 새로운 단서. 그래서 이웃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해 재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6살 로지의 꿈을 짓밟은 범인의 실체가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2007년 9월 14일 영국 잉글랜드 북부 지역 동카스터에 사는 앤드류 고스텐의 실종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실종 사건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 이유, 실종 당일 앤드류의 행동 때문인데요. 오전 8시 30분경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선 앤드류. 하지만 소녀는 버스에 타지 않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선 열쇠와 게임기를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죠. 그리고 인근의 현금 인출기에서 200파운드, 한화로 약 36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약간 실종이 아니라 가출 느낌 아닌가요? 지금까지로는 그래 보이네요. 네. 자, 오전 9시 30분경 런던행 기차표를 구입한 앤드류. 당시 직원이 그에게 1파운드, 약 1,800원만 더 지불하면 왕복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앤드류는 아니요, 전 편도 티켓만 있으면 돼요. 라며 망설임 없이 편도 티켓만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전 11시 30분경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에 도착한 앤드류. 그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잡혔네요. 저기 있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이 모습이 앤드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앤드류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 뭐 CCTV 보면은 지금 뭐 길을 헤매거나 두리번거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앤드류가 사라진 지 어느덧 1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앤드류가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은 가족들. 그래서 가족들은 앤드류의 현재 모습을 예측해 몽타주 전단지를 제작해서요. 영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금도 계속 사라진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을까? 미스터리만 품은 소년 앤드류의 실종.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홍콩 15세 소녀 죽음의 진실은?
지난 9월 22일 홍콩 야오퉁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한 소녀의 시신. 차가운 바다에서 숨을 거둔 소녀는 사흘 전 실종된 15살 천 옌린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뒤늦게 이 사건을 보도한 홍콩의 한 매체는 충격적이게도 소녀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천양은 교내 다이빙 팀에 가입돼 있고 수영대회 수상 이력도 있을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바다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천양이 발견된 당시 나체 상태였다는 사실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체 상태요? 그럼 뭔가 좀 의혹이 있네요, 그죠? 또 이 매체는 천양이 사망 전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소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던졌는데요. 그래서 보도 이후 경찰이 천인린을 살해한 뒤 바다에 버렸다. 경찰이 성폭행한 뒤 소녀를 죽였다라는 끔찍한 소문이 잇따랐습니다. 소문도 사실 석연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양의 죽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이 커지자 경찰 측에서는 학교 CCTV 판독 결과 천양이 맨발로 해변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라며 천양의 자살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또한 천양이 경찰에 체포된 적도 없고 시신에서 타박상이나 성폭행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세간의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발표까지 의심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결국 학교 측에선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있어요? 천양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흰 옷을 입은 남성이 타자 갑자기 화면이 튀면서 장면이 바뀌었고요. 또 다음 장면 보시죠. 저 초를 잘 봐주세요. 뭐야? 초가 바뀌었네? 그렇죠. 오후 6시 58분 56초였던 시계가 57초가 됐다가 다시 56초로 돌아가는 등 영상에 혹시 편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하는 부분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말한 천양이 해변 쪽으로 걸어갔다라는 장면은 영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못 믿는 거군요. 뭔가 좀 석연찮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부디 15살 소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티칸 무덤 속에 묻힌 진실. 1983년 6월 22일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15살 소녀 에마누엘라 오를란디. 그런데 말입니다. 오를란디 실종 사건 이후 그 배후가 바티칸 교황청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이 실종된 오를란디의 아버지는 바티칸 시청 직원이었는데요. 당시 교황청 은행장이던 폴 마신커스 추기경이 자신의 비리를 알아챈 오를란디의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마피아 두목인 엘리코 데 페리스를 시켜 딸을 납치했다는 설이 돈 거였죠. 그러나 여러 소문만 무성할 뿐 오를란디의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2005년 오를란디가 실종된 지 22년 만에 한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 걸려온 제보 전화. 바티칸 산타 폴리나레 성당에 있는 데페디스 무덤에 오를란디 사건의 단서가 있을 거예요. 어머. 역대 교황과 추기경이 안치된 성스러운 산타 폴리나레 성당에 마피아 두목 데페디스의 무덤이 있으며 그곳에 오를란디 실종 사건의 단서가 있다는 거였죠. 자, 이 제보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이에 사람들은 교황청에 진실을 요구했지만 교황청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2년 이탈리아 내 한 언론 매체의 충격 보도. 교황청 마피아 보스와 뇌짜리 거래. 1990년 교황청이 약 7억 5천만 원을 받고 마피아 두목 데페디스의 유고를 산타 폴리나레 성당 납골당에 안치했다는 검은 비리가 밝혀졌죠. 그래서 오를란디 납치 사건의 배후가 정말 교황청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결국 성당의 납골당 수색을 허락한 교황청. 그런데 그곳에서도 오를란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3월, 올해죠. 오를란디 어머니가 받은 익명의 제보 편지. 천사상이 가리키는 무덤을 보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은 두 독일 공주가 묻힌 위치였고 그래서 발굴 후 확인해 봤는데
그 역시 오를란디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2019년 9월 미제 사건으로 기록돼 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무려 33년 만에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죠. 일본에는 아직도 풀리지 못한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1980년 6월 24일 사가현 시로이 시초의 한 초등학교 한 청소업체에서 교사 화장실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뭐야? 정화조 한 구석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우, 이건 또 뭐야. 누가 거기다가 시신을 넣나. 확인 결과 그녀는 약 2달 전에 실종된 20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1981년 10월 7일 수요일에 실종됐던 27살 여성이 보름 만에 한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이듬해 2월 17일 수요일에는 하교 도중 사라진 11살 소녀가 인근 귤밭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가현의 경찰들은 이 사건들을 모두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 1월 한 중년 부부가 또다시 사가현의 한 언덕 수풀에서 세 구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987년 7월 8일 수요일에 실종된 48세 여성, 1988년 12월 7일 수요일에 실종된 50세 주부, 1989년 1월 25일 수요일에 실종된 37세 회사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제야 사가현 경찰은 공식적으로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인정했고요. 이후에 정체 모를 연쇄살인범은 일명 수요일의 살인마로 불리며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된 후 용의선상에 오른 한 남자. 그는 7번째 희생자의 남자친구 A씨였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범인이 나왔네요. 아, 근데 이거는 하나에 대한 것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아닌 거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전 여자친구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또 뭐라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 이후에 결과적으로 증거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없다고 판단돼 결국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그. 사가현 연쇄살인 사건은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미제 사건이라는 건 없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은 다 잡힙니다. 2007년부터 1년간 브라질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충격적인 사건. 브라질 상파울루 13명의 연쇄살인범은 누구인가? 13명이나. 아이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살인 사건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모두 대도시 상파울루의 외곽 카라피 쿠이바에 위치한 파투리스 공원. 그리고 13명의 피해자 대부분은 남성 동성애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됐는데요. 혐오 범죄인가요? 혐오네, 이거는. 그게 좀 의심이 되죠? 그러나 경찰은 2007년 7월 4일에 발생한 첫 번째 피해자 이후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동안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난 2008년 8월 파투리스 공원에서 13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 아이고. 마지막 피해자는 무려 12발의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13번의 살인을 저지르고 완전 범죄를 꿈꿨을 살인범. 그러나 벌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가 흑인 남성에게 총을 쏘는 것을 봤어요. 그는 가끔 공원을 혼자 배회했어요.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체포한 이는 은퇴한 전직 경찰 자이루 프란시스코 프랑코였습니다. 전직 경찰이에요, 또? 그리고 경찰에서 13번째 사건과 이전 사건에 쓰인 탄환을 대조한 결과 모두 389경 9mm의 같은 권총으로 판명됐는데 이는 브라질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권총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13건 연쇄 살인 사건 모두 전직 경찰인 프랑코의 단독 범행으로 지목했는데요. 당시 경찰에서 프랑크의 범행 동기가 성소수자 혐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한 프랑코. 그런데 2011년에 열린 프랑코의 재판에서 프랑코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만 존재할 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유력한 용의자였던 프랑코가 석방되면서 미궁 속으로 빠진 연쇄 살인 사건.
이후 사람들은 범인을 성적 소수자들 운동에 쓰이는 무지개 깃발을 따서 레인보우 매니악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13명이나 아주 끔찍하게 살해하고 감옥에 있지도 않고 어딘가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진짜 화가 나네요. 조롱하듯이 살겠죠. 1980년 2월 19일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우디네 한 연못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피해자는 19살 여성 마리아. 그런데 시신의 목은 사라지고 몸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것이죠. 끔찍해. 너무 잔인한데요? 그로부터 3년 뒤인 1983년 1월 24일 피해자는 22살 여성 루아나. 그리고 2년 뒤 1985년 3월 3일에는 42살 여성 아우렐리아마저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살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복부에 마치 사인이라도 남긴 듯 칼로 정교하게 절개된 S자 모양의 상처가 있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3명의 피해자들 모두 유흥업소 종사자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연쇄 살인범 우디네의 괴물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경찰은 모든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점을 두고 이전 살인 사건들까지 재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1971년부터 1991년까지 20년간 우디네에서 무려 16명의 여성이 살해됐는데 그녀들 또한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 이에 경찰은 그동안 이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우디네 괴물이 모두 저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밝혀 우디네의 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지 4년이 지난 1989년 2월 26일 우디네 변두리 강가에서 40살 여성 마리나의 시신이 또다시 발견. 아이고. 이번에도 역시나 피해자의 복부에 S자 모양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건과 한 가지 다른 점은 마리나가 유흥업소 종업원이 아닌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야, 이거는 모방범죄 아닐까? 모방범죄? 누가 이제 원한으로 죽여놓고 저거인 것처럼 보이려고 S자를 써놓은 게 아닐까요? 한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복부에 새겨놓은 S자가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범인은 평소 메스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자주 사용하고 특히나 이 절개 방법이 제왕절개 수술법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의료계에 있는 사람인 건가?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네. 그러던 중 경찰에 포착된 수상한 남자 A씨. 그가 마지막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 인근에서 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걸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그는 대학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한 의학 전문가였습니다. 와, 이 땅에서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A씨가 우디네 괴물이었던 건가요? 하지만 수사 결과 남성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단 한 번도 의사로서 일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또 어떤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까요?